영원히 여행하고 싶지만 지구에 불시착해버린 우주선비 윤우의 뚫레뚫레 4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가격리가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한 20시간 정도 자가격리 했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진짜 큰일 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괜히 예전에 막 코로나 빨리 걸려서 항체가 생기는 게 이득이다 이랬는데 는 개뿔. 갑자기 기사 찾아보는 거죠. 폐가 구멍이 나서 복구가 안 된다, 뭐 이후에 후유증이 더 강력하다, 뭐 지능이 떨어진다, 이런 거 보면서 참 사람이 별거 없구나. 근데 그러니까 괜히 그런 기사 읽으니까 아픈 거 같았는데 갑자기 아니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제 뛰어나가서 그날 치킨을 먹었습니다. 그냥 돈을 좀 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무조건 그날 치킨을 먹어야겠더라고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치킨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 뭐 좀 재밌는 일이 있어서 공유를 하면, 제가 SNS나 글을 종종 씁니다. 네, 그 글을 보고 목사님이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이 주보에 약간 교인들 칼럼 이런데 제 글을 넣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글 내용이 뭐였냐면 대충 이제 이런 내용이었어요. 약간 엄마와 어머니의 차이 뭐 이래가지고 이제 좀 엄격한 부분에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엄마를 엄마라고도 부르고 어머니라고도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엄격하면 어머니라고 부르고 좀 이렇게 모성애가 넘치고 이러면 엄마라고 부르고, 약간 그거를 지금도 그래요. 그냥 전화를 하다가 엄마가 좀 세게 말하면 어머니라고 부르고, 엄마가 되게 좀 부드럽고 이러면 엄마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거에 관한 좀 글을 썼어요, 제가.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대화의 시작이 뭐냐, 홍차 먹고 싶은데 이제 엄마가 처음에는 어머니 마냥 네 돈으로 사 먹어 이랬다가 엄마가 돼서 갑자기 홍차를 사줬다, 선물 보내줬다, 이런 내용인데 이 글이 이제 주보에 실렸는데 실리고 나서 갑자기 집사님들께 홍차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은 아주 고급 홍차를 먹고 있습니다. 제가 먹을 수 없는 고급 홍차를. 근데 이걸 2번, 3번 우렸는데도 너무 맛있네요. 그래서 그리고 좀 기분이 좋았던 게, 사람들이 이제 글을 썼는데 글이 좀 따뜻한 글을 써줘서 고맙다라고 하는데, 제가 글을 이렇게 쓸 때 항상 좀 비관적이거나 굉장히 좀 무의미하게 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게 멋있다고 생각해서, 차갑고 비장한 게. 근데 근래엔 좀 따뜻한 글을 써봐야지 했는데 사람들이 제 글을 읽고 따뜻한 글을 읽은 것 같다라고 해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냥 오늘 저에게 있었던 일이고요. 오늘 컨텐츠도 이제 이 슬픈 날개 달린 것 2부 읽을 건데, 2부의 절반 정도를 읽었어요. 2부의 절반 정도 읽었고요. 2부의 제목은 둥지 지키기입니다. 까마귀가 이 둥지를 지키는, 그러니까 이 가정을 지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다 2부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정, 그러니까 이 아내가 죽고 남편과 아이들 둘만 있는, 이 아이들 둘 다 이제 얘네도 남자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여자가 없어서 남자들만 생활을 하는 상황 속에서 느끼는 슬픔과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더 잘 나오거든요. 특별히 좀 이 글 읽을 때 도움이 되시라고, 옴기니에 그래도 적혀있는 말이지만 좀 설명을 하면은, 까마귀가 여기서 이 책 일부분 중에 까마귀가 화자로 나왔을 때 삼면화를 보면서 이제 대화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삼면화라는 게 그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화가의 유명한 그림들 시리즈, 뭐 그림 기법 이런 거거든요.
뒤에 옴기니의 글을 봐도 이제 작가가 미술관에서 예전에 프랜시스 베이컨의 삼면화를 보고 충격을 먹었는데 거기서 이제 모티브를 따와서 이 소설의 구조에도 넣었더라고요.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치면 삼면화가 나오는데 프랜시스 베이컨의 삼면화를 한번 검색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포스트 모더니즘한 화가고요. 기괴하고 좀 그림이. 어떤 분이 이렇게 소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피카소가 에로스가 강한 작가라면, 그래서 에로스가 약간 뭐 삶의 본능, 사랑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고, 베이컨은 타나토스, 그러니까 죽음의 본능이 강한 작가다라고 돼서 되게 좀 그림들이 기괴해요. 근데 사실 삶은 또 그렇게 절망만 있진 않았대요. 명랑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런 명랑한 절망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베이컨이 그려냈다라고 하던데, 여기서 모티브를 따왔어요. 이 그림이 실제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삼면화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까마귀가 얘기를 하는데 각 그림에 삼면화가 뭔지 좀 그래도 말로 묘사를 해보면 그냥 그림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세트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요점은 뭐냐면, 이 삼면화라는 게 까마귀도 얘기를 하지만 삼면화란 절대 멈출 수 없고 멈춰지지도 않는 것이라고 이제 그래서 얘기해요. 삼면화 파트에서 뭐냐면, 세 개의 그림을 순서대로 보는 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독자 혹은 이 그림 혹은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시작을 하고 끝을 맺는 곳이 시작과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의 해석의 여지도 다양하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삼면허가. 그리고 이걸 소설에 가져옴으로써 어떻게 된 거냐면은, 소설에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빠와 까마귀와 아이들 이렇게 세 명의 화자가 나오고, 그 화자가 바뀔 때마다 위에 무슨 뭐 극처럼 딱 나오거든요. 아빠하고 쫙 글 있고 까마귀하고 쭉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이러한 화자가 세 명이 동등한 입장에서 글이 써지기 때문에 좀 유동적인 흐름과 리듬감이 글에 생긴다는 걸 작가가 의도했다고 하고, 실제로 저도 읽으면서 느낀 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빠 파트만 뽑아서 읽어보고 싶다. 아빠의 슬픔에 대한 게 태도가 바뀌는 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또 아이들에 대한 것만 빼서 읽어보고 싶기도 하고, 까마귀에 대한 것만 읽어보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혹은 이게 작가가 장치를 잘해서 아빠와 아이들만 나오다 갑자기 이제 까마귀가 뭔가 좀 이 내용을 정리하거나 이 아빠와 아이들의 모습을 감상하다가 한마디 하는 컨셉으로도 나오거든요. 작가가 잘 장치를 사용한 것 같아요. 뭐 모티브는 예술 작품이었겠지만 그런 화자 세 명을 독립적으로 세워서 흐름을 만들어낸 것들이 굉장히 좀 더 몰입감과, 그 몰입감이 그냥 소설 전체에만 몰입되는 게 아니라 가볍게 통통 튀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픔의 다양한 면을 또 엿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읽을 부분은 아이들 파트인데요. 아이들 파트들 중에 지금 책을 넘기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까마귀가 아이들과 대화하는 파트네요. 까마귀 파트인데 너무 슬픈 내용이에요. 그래서 읽고 나누도록 이야기를, 또 제가 느낀 것들, 또 좀 더 짚고 나가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베이비시터 새 한 마리가 살았는데 녀석을 까마귀라고 부르도록 하자. 녀석은 러시아 동화 괄호 열고 게으른 아이가 불에 타고 바바야가가 울부짖고 멋진 왕자가 승리하는 이야기 괄호 닫고 를 너무 많이 읽긴 했지만 그럼에도 권위를 자랑하는 공인된 돌봄이로서 런던 부모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특히 금요일 밤에 인기가 있었어. 녀석이 낸 신문 가판대 광고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지. 기저귀 가리부터 목욕까지 맡겨만 주세요. TV가 꺼졌고 까마귀는 게임을 제안했어. 너희 둘은, 녀석은 말했지, 각자 너희 어머니의 모습을 본뜬 모형을 만들어야 해. 너희가 기억하는 모습 바로 그대로.
그리고 둘 중 어느 쪽이 됐든 가장 훌륭한 모형이 승리를 차지할 거야. 가장 사실적인 모형이 아닌 가장 훌륭하고 가장 진실한 모형 이상이 뭐냐 하면 까마귀가 샴푸로 감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 가장 훌륭한 모형에게는 내가 생명을 불어넣어 줄 거야. 너희가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불을 덮어주는 살아있는 어머니로 만들어 줄 거라고. 그리하여 아이들은 게임을 시작했어. 한 아이는 그림을 그리기로 마음먹었고 발판 위에 무릎을 꿇은 채 허리 높이로 작게 몸을 숙이고 손을 바쁘게 움직이는 프레스코화 화가처럼 맹렬히 그 작업에 집중했지. 테이프를 붙여 하나로 이은 37장의 A4 용지, 총천연색 크레용, 연필과 펜, 아랫입술을 꽉 깨문 앞니, 두 눈의 위치를 맞추고 전부 구겨버렸다가 다시 시작하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자신이 그린 두 손에 만족하고 두 다리에도 만족한 아이의 코에서 거친 콧바람이 새어나왔어. 다른 아이는 조립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포크와 나이프, 리본, 문구류, 장난감, 단추와 책으로 된 여자 모형을 만들며 자동차 수리용 피트에 있는 정비공처럼 미친 듯이 이곳저곳을 맞춰 나갔어. 모자이크 같은 엄마 주위를 삥 돌며 자신이 만든 얼굴에 만족하고 높이에도 만족한 아이는 종종 딸깍거리고 찌찌거리며 혀차는 소리를 냈지. 그때 까마귀가 외쳤어. 그만! 둘 다 대단해. 녀석이 아이들의 작품에 감탄하며 말했어. 너는 엄마의 미소를 잘 살렸고 너는 엄마의 자세를 잘 포착했군. 그녀의 어깨는 딱 저 각도만큼 굽어 있었어. 아이들은 누가 이겼는지 알고 싶어서 안달했어. 누가 이겼지? 어느 쪽이 엄마가? 하지만 까마귀는 깡총깡총 뛰기 시작하더니 아이들의 시선을 피했고 애써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돌렸어. 까마귀야, 이 가짜 엄마들 가운데 어느 쪽 엄마가 이겨서 진짜가 되는 거지? 그러자 까마귀는 더 이상 웃지 않고 침묵을 지켰어. 까마귀야, 장난치지 마. 우리에게 진짜 엄마를 갖게 해줘. 그러자 까마귀는 울기 시작했어. 그리고 아이들은 아주 뜨거운 솥에 까마귀를 넣고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 될 때까지 푹 끓였지. 이건 까마귀가 꾼 악몽이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엄마 모형을 만들고 거기에 생명이 불어넣어지면은 엄마가 될 거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만큼 아이들은 엄마를 바라고 있는 거고 그리고 까마귀는 그게 불가능한 거고 왜 아이들에게 엄마 모형을 만들라고 시켰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시킨 거죠. 하지만 아이들의 상상력은 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일 때가 더 온전하고 어른으로 될수록 점점 약간 할까요? 타락한다, 썩는다.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를 보고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듯이 그 아이들의 상상력을 보고 싶었던 거 아닐까, 까마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뒤에도 이런 슬픔에 대한 상상, 엄마에 대한 상상이 계속 나와요. 이 파트를 읽으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슬픔을 상상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이제 엄마를 그리워하지만 엄마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책의 어떤 부분에서 일부러 치약을 묻힌다거나 혹은 서랍문을 안 닫는데요. 왜냐하면 엄마를 잊지 않기 위해서 혹은 엄마가 그리워서. 그러면 언젠가 어쩌면 엄마가 나타나서 그걸 닫아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이 아빠는 사실 이제 아내로서의 엄마를 더 그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중에 저 진짜 찡했던 게 이제 아내를 잃고 이제 장모님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빠의
근데 또 이제 아빠 파트에서 너무 이제 아빠는 슬픔을 상상할 때 아내에 대한 부분을 더 강조되는 거죠. 엄마의 부분보다는. 특별히 어떤 부분이냐면 막 여기 장인어른 장모님도 되게 잘 대해주고 주변 사람들 너무 잘 도와주고 일사천리로 도와주고 막 육아도 도와주고 이러는데 그런 글이 쫙 있는데 그 사이 갑자기 글씨체가 하나 바뀌면서 뭐라고 적혀있냐면 내게 여유를 줘, 시간을 줘, 그녀를 느끼게 해줘, 사과하게 해줘, 단순한 분노에서 벗어나의 길을 찾게 해줘. 그래서 이게 딱 그냥 있고 이 글 그러니까 사실 위 앞뒤의 내용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녀를 느끼게 해줘. 아직 사람들은 빨리 잊으라고 하고 그리고 잊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의 대화는 다 상투적인 대화로밖에 안 들리고 이 슬픔을 유지하고 더 알고 싶어하는 그리고 이걸 아직 떠나보내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뒤로도 계속 이제 뭐 직장 사람들이든 뭐든 이 슬픔을 잊으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바쁘게 일을 시키고 근데 막 일도 제대로 못하고 막 오타를 내고 계속 아내에 대한 것만 생각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슬픔을 상상하는 게 슬픔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이들도 아빠도 슬픔을 잊지 못하고 계속 힘들어하는 모습 그리고 그걸 상상하죠. 슬픔을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상상하면서 계속 그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부분인데 저번 3화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슬플 때 저는 그 슬픔을 잊으려고 하진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슬픔을 잊기보다는 그 슬픔에 더 깊숙이 들어가고 부딪히려는 사람입니다. 뭐 억지로 더 우울감을 조성하려고 하지 않지만 절대 외면하지 않고요. 좀 그것들을 내 삶 전체로 받아내려고 하는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고 막 울고 많이 그렇습니다. 우울해하고요. 우울 아니고 슬퍼해요. 우울한 것지도 않고 막 뒹굴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슬픔을 잊기 위해 뭐 다양한 방법들을 하고 또 슬픔을 객관화시켜 보기도 하고 또 슬픔에 대한 다양한 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떠한 감정을 맞닥뜨렸을 때 항상 제 삶 전체로 받아내고 제가 죽기 직전까지는 받아내는 타입이거든요. 제 삶이 무너지기 직전까지는 다 받아냈고 다 경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면은 그 니체의 책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그런 말이 있어요. 괴물과 싸우는 그는 그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심연을 깊이 들여다본다면 그 심연도 당신을 깊이 들여다볼 것이다. 니체가 하는 말은 사실 괴물과 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슬픔이든 어떤 감정이나 상황이든 그것들과 깊이 보다 보면 그것과 동화될 수 있는데 동화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전의 내용이 뭐냐면 왜 괴물과 싸우고 심연을 들여다보는가를 잊지 말으라는 거죠. 왜냐? 그 당초의 목적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새로운 내가 되는 뭐 위버맨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 그런 심연과 괴물을 찾아보는 것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만이 괴물이 되지 않고 심연에 파묻히지 않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제가 교양에서 니체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한 부분이에요. 힘들지만 새로운 내가 되고 새로운 나? 네. 한 단계 성장하고 배우기 위해서 그 감정들을 회피하거나 좀 맛보고 이러는 게 싫더라고요. 끝까지 파고들고 끝까지 부딪히고 그러면 뭐 다시 내 삶이 파괴되면 다시 세워서 다시 부딪히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 삶을 이것들을 태도들을 대하고 부딪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슬픔을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버려버리시나요?
저는 상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슬픔을 자주. 그 상상을 할 때 슬픔을 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슬픔도 상상 아닐까요? 상상하지 않고 슬픔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슬픔의 본질은 관계가 끊어지는 건데 그 관계가 끊어지는 걸 상상하지 않고 슬픔을 이어갈 수 있는가? 라는 고민이 갑자기 들어서 이렇게 화두를 던지고 마무리를 짓습니다.